정말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되게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요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겠다. 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되게 발목 잡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끝내 멀어져야 하는, 다시 말해서 손절 빨리 해야 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항상 다 가려 사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의 꿈을 높게 사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 둘수록 너무 좋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으면 일단은 먼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해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뭐 짧게 살아보기도 했고 제가 분명히 저희 그 감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되게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요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겠다, 혹은 무조건 관계를 최대한 빠르게 단절시키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호언장담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호언장담을 할 수는 있어요. 원래 목표를 주창하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에 내가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가는 이런 것들도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든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호언장담을 하고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도 제가 마음먹은 거 안 된 적 참 많고 그럴 때마다 되게 속상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호언장담을 하고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는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3 때인데요. 고3 때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부터 서울대를 갈 만한 성적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3 제가 진학을 했었을 때 반등수 기준으로 보고 저희 학교 수준을 봤었을 때 그 정도면 인서울 중상위권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말했죠. 선생님한테도, 담임 선생님한테 서울대 갈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은사님하고 20년이 한참 지났지만 연락을 잘 주고받고 되게 가까운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1년을 더 사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돌아가도 고3 시절만큼 공부할 수 없다, 그때 이상으로 공부할 수는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저를 갈아 넣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수도 있죠. 그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노력을 하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이 그 되게 어려운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는 물수능, 그럼 물수능의 난이도로 모의고사를 계속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이 400점 만점이었는데 400점 만점에 항상 380점대, 90점대를 맞았죠. 그러다가 수능을 봤는데 엄마야 365점이 나온 거죠. 그런데 365점 정도면 그 당시에는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대학교, 중상위권 대학교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목표가 컸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고, 사실 부모님 처음 뵙고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수능이 어려웠던 거라서 다 못 받고, 다 못 보다 보니까 제 백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원래대로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365라는 점수를 맞고도 후회가 없었어요. 진짜 불살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어서 안타깝고 속상한 건 맞으나 후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반에 어떤 뭐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인연도 끊었고 그런 정도의 그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과는 제가 지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튼 같은 반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대학 처음에 고3 때 야 너는 어디 가고 싶냐, 난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당연히 다 하는데 이제
굉장히 기계공학과가 좋은, 예, 그냥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한양대를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는 굉장히 높은 학교죠. 상위권 대학교잖아요. 근데 한양대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 저 친구의 지금 성적은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한양대를 간다고 하니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겠거니 하고 짝꿍으로 앉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 실망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진짜 수업 시간에 맨날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는지 모를 만큼 맨날 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충남 천안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랑 밤새 통화를 합니다. 아유, 또 10대 극후반이니까 얼마나 사랑에 불탔겠어요. 뭐 에너지를 어디로 쓰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래서 맨날 새벽 5시까지 기숙사에서 통화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항의를 할 만큼 매일매일 그렇게 새벽 5시까지 통화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잠이 모자르죠. 잠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조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때리고 일어나서 벌 주고 뭐를 해도 계속 자요. 얘가 왜 이러지? 한 달 정도를 그렇게 두고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적을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거 웬걸? 이 사람은 한양대는커녕 어디 지방에 있는, 천안에 있는 학교도 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0점대 막 중반? 그럼 천안에 있는 학교도 못 가거든요. 되게 그래놓고 계속 나는 한양대를 갈 거야를 말을 3월부터 6월, 7월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월 달만 해도 중상위권 대학 인서울 정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이미 7월 달, 8월 달에 본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하고 전국 52등하고 어느 정도 진짜 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었어요. 진짜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요. 그런데 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한양대를 가고 싶다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성적을 더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서울로 학원을 가야겠대요. 아니, 서울에 물론 좋은 학원이 많은 건 맞지만 지금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여자친구인 사람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놀러 가려고 걔랑 학원 같이 다니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뭐 지금쯤 계속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한순간의 청춘의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타는 사랑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목표 대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호언장담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걔를, 정말 저도 참 혈기왕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걔를 때렸어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쾅 쥐어박으면서,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네가 한양대를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난 널 정말 두들겨 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걔도 막 네가 뭔데 나를 때리면서 약간 싸움이 좀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때 틀어져서 자리도 당연히 바꾸고 다시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한양대를 갔다면 제가 이런 에피소드로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호언장담만 하는 사람들은 거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게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았었던 어떤 친구가 남자였는데 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미대생이구나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얘가 저한테 너 솔로야?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우리 어여쁜 미대 친구들 소개팅 해줘야겠군. 솔직히 저 공대생이고 얼마나 설렙니까? 미대는 본 적도 없는데, 미대생은 학교에서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설렜겠어요. 근데 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술자리를 잘 마치고 한 2주 3주 정도 좀 기다려 봤어요. 기다려 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 누구야, 조심스럽게, 혹시 그때 알아봐 준다던 소개팅은 혹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당황을 엄청 하면서 그거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본 또 다른 친구가 저와도 지인이고 그 사람과도 지인이었는데, 야, 걔 말 믿지 마. 걔 맨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 소개팅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
뭘 이득을 얻는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제가 외모가 별로여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제 외모가 별로, 제가 가진 게 별로고 뭐 모자라서,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이 사람은 싫어, 별로야,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속된 말로 까였을 수는 있죠. 이거는 근데 행동을 한 거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팅 남발 드립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친구랑은 연락을 끊었고요. 제가 뭐 굳이 그런 수시로 이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은 건 이런 두 가지 일들을 계기로 점점 더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알짜배기와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말을 묵묵히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말을 했으면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못 이루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거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뭔가를 맨날 한다고 말은 해. 근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웃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사업가래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군대에서 뭐 악단도 지휘했고, 되게 멋있는 척은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실제로 멋있는데 제가 질투하는 거냐?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잘 되고 멋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나의 지인이 잘 되는 거고, 나의 지인이 잘 된다는 건 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나에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랑스러운 나의 지인,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난 사람이면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와, 연세 창업마, 맨날 창업을 한대요. 뭔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진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4개, 5개 정도를 무슨 2년, 3년 동안에 그랬고, 저한테도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면서 좀 되게 휘황찬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해요. 아이템은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행하고 그 외에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예전에는 나의 아이디어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꽁꽁 숨겼던 이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말 디테일하게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설령 이걸 듣고 네가 이걸 시행해서 만들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럼 이건 너의 사업 아이템인 거지, 나는 거기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왜?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분야도 아예 다 다른 사업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뭐로 돈을 버느냐면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는 강의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창업을 취업을 위해 하는 것 같은 느낌? 강의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거고, 매출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사업의 본질인 건데, 그냥 자기가 강의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척 하는, 이거는 진짜 그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사람은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을 했는데요, 정말 절연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는, 비겁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빨리 지우세요. 비겁한 사람,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비겁했어요. 어쨌냐면요, 이 사람이 본인의 무슨 사업을, 영역을 있는데 이쪽을 뭐 런칭합니다 뭐 이러면서 엄청, 또 이 말은 이렇게, 글은 또 재밌게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로워가 한 6,0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6,000명이면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업체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업체가 되게 우후죽순 정말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이 가격에 국내산 재료를 쓸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의 코어 밸류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 그때 그 CEO가 이 사람을 너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게 없는 막 댓글에서 CEO가 반박하는 왜냐 진짜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여기 국내산 안 쓰는데 여기 이거 다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가 막 너무 커지니까 진압을 했어야 하는 거죠. 대응을 당연히 CEO로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왜냐면 원산지 표시 다 까고 막 이러면서 봐라 우리는 진짜 국내산만 쓰는데 네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마치 사실이냐 부풀려지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전세가 역전되고 이 사람의 계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올려서 억울하다는 듯이 본인이 분명히 물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전문가라고 해놓고 저 같은 일반인한테 왜 이렇게까지 악플을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유. 네. 비겁하죠. 어쩜 이렇게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중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 팔로워가 6,000명이나 되시고 이쪽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신 분이 이런 다른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코어 밸류를 공격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놓고 본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일반인한테 왜 이러냐고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댓글이 5초도 안 돼서 사라지더니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메시지가 따라와서 김재성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예, 제 계정이므로 메시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와, 저는 그 이후로 이 사람 그냥 완전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뭐 사업계획서 강의하고 있을지 아니면 요즘 AI가 난리니까 그냥 전형적인 강의 파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속도 없는데 강의를 계속 팔고 다니는 그런 게 이제 이 분인 건데 거기다 비겁하기까지 하니까 제가 옆에 둘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었던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그 사람이 실현시킨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디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댓글이 달려요. 왜냐면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글이 안 보이지만 그 사람과 누군가가 댓글을 주고받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한데 이 사람 사기꾼이야 조심해. 물론 오지랖을 떨려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그러진 않는데 저희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한 지인이면 꼭 얘기를 해줍니다. 사기꾼의 비겁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최대한 빨리 없애라 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최대한 빨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주변에서 나의 험담은 다른 곳에 가서 할 거면서 내 앞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거 너무 잘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한 스토리를 좀 풀어 놓을 거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집단 따돌림을 한 1년 정도 되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갔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 가방이 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든가 뭐 밥 혼자 먹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였고 그냥 옆에서 막 저를 되게 비난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내뱉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중학교 2학년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친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3, 4월 지나면서부터 야 쟤는 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야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지금만큼 자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들어줬죠. 그냥 듣고 그렇구나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오판을 한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얘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저를 욕하더니 나중엔 버젓이 제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따돌림 당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미 너무 그
산불처럼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버리면 진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정말 쥐죽은 듯이 불쌍하게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출발점이 얘가 남을 욕하는 것을 다 듣고 있을 때 제가 지금이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했겠죠. 친한 친구로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생활 격차 같은 게 확실하게 많이 벌어져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 있게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일상에 조롱이 섞인 사람입니다. 일상에 조롱이 섞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야 네가 뭔데 그런 걸 해. 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주변에도 뭐라고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 내가 되겠냐고 이게 안 돼 이러면서 매사를 되게 부정적이고 약간 염세주의적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목표를 치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찬물을 끼얹죠. 이게 옛날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뒷다리 잡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다리 잡는다는 게 누군가가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뒷다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부류들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룹에 있다라는 것과 나쁜 그룹에 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척도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그룹에 있으면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면 응원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네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해 줘요. 근데 질이 좋지 않은 집단에 있으면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이런 얘기만 조롱하고 핀잔 주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 멀리 떨어뜨려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으로 나머지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인데요.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저 역시 언제나 실수를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볼게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사과하는 게 맞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약간 과민 반응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 내 의도가 어땠든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진짜 사과를 정말 진실되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럼 이 사람이 옹졸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사과를 받아줬어. 그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네가 예민한 거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말을 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활은 어떻습니까? 놓으면 날아가죠. 이 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때부터? 접니까? 아니요. 맞는 관역이에요. 그쵸? 빗나가든 10점에 맞든 이 맞는 관역이 이제 화살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가서 발화가 된 이런 말들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아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는 게 응당 맞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게 예민한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일단 이건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서서히 그 사람을 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주 간단하죠. 예. 여러분, 사과는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하는 건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가끔씩 자기는 뒤끝이 없어, 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무례한 사람들, 그래놓고 화를 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라든가, 네가 예민한 거야 라든가,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말한 거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훨씬 깔끔하니까요. 이제 7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매사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 저도 게으를 때 있습니다. 저도 뭐 운동 가기 싫을 때 있고, 늦잠 자고 싶을 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고 싶고, 당연히 사람인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시적으로나 한두 가지에 약간 바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면 이건 사람이니까 누구나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모든 것에 게으른 사람은 주변에 있으면 내가 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언장담해놓고 게으르다? 와, 정말 가장 안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 식단은 하지도 않아. 이러면 여러분까지, 여러분들의 열정까지 깎여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서서히 여러분들을, 뭐 즉각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서서히 여러분들을 좀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하얀색이어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물들어요. 까맣게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물들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잘라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 그리고 행동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열정적이고 뭐 소위 갓생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서로 으쌰으쌰를 해주면서 서로 동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어 프레셔와 굉장히 비슷한 기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8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나 탓을 합니다. 탓하는 사람들을 거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일이 안 되면 남 탓이야, 다. 상황 탓이야, 다. 그냥 환경 탓이야. 누가 성공을 해도 걔는 그냥 특별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자여서 그런 거고, 머리가 좋았던 거고, 재능이 좋았던 거야.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해내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 마냥 막 이렇게 엄청 포장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탓하는 거, 일이 안 됐을 때 스스로를 탓하고 일이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면 다 알아요.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다 아니까 제발 그렇게 공은 남에게, 탓은 나에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공은 나에게, 탓은 남에게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은 남에게 돌리고 탓은 내 탓을 해야 이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더 신망이 두터워져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을 텐데, 잠시 기분 좋자고, 잠시 누구 거 실적 가르치겠다고, 잠깐 한번 승진해보겠다고 공은 다 내 걸로 가져오고 안 좋은 것들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왜?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서 일하고 싶겠냐고요. 특히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회사에서 자기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 아래에 똑똑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을 계속 써먹고는 싶은데 얘가 자기를 뛰어넘는 건 싫어가지고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그 팀의 성과가 좋아질 거고, 그러면 얘도 승진하면서 나도 같이 승진해서 올라가면 되지. 왜 내 밥그릇을 뺏길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실력 좋은 사람을 어떻게든 까내리지 못해서, 어떻게든 평가절하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가시고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전 조직에 다 속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 나가면 다른 데서 더 잘 될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잘 해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다음에는 9번째인데요. 혐오의 대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좀 거르세요. 제가 정말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극혐이라는 표현인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많이 옛날 말이 되어버렸는데,
무언가가 싫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저도 제 그 관점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당연히 있죠. 싫어하는 게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 싫어하는 게 딱 세 가지로 다 압축이 됩니다. 뭐냐면요. 비효율, 효율 없게 일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 합리적이지 않은 거 싫어요. 마지막은 몰상식, 소리만 지르면 된다라고, 때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그때는 제가 완전 모드 체인지가 돼서 약간 전투 모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사람이면 당연히 취향이라는 게 있고, 본인의 관점과 관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셔츠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티셔츠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셔츠를 즐겨 입지만, 티셔츠 입은 사람을 보고, 뭐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었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입고 싶은 거고, 저는 제가 안 입을 뿐이지, 저 사람은 뭐 그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인데 제가 왜 그런 거에 왈가왈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제가 좋아하는 말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른 걸 틀렸다거나 나 저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혐오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전부 다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혐오하는 것도 있죠. 뭐 정말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될 짓들, 범죄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었어요. 밥이 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좀 식당에 밥 맛이 없네. 여기 안 와야겠다. 요 정도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건데 밥 진짜 맛없어. 막 욕을 섞어가지고 보통 이런 사람들 진짜 극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분노를 할 겁니까? 뭐 그 밥 한 끼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조금 화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아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많은지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추지 못해도 여러분에게도 혐오의 틀을 씌울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빨리 덜어내야 하겠죠. 마지막인데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네.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필요로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일 최악이니까 빨리빨리 없애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딱 자기 볼일만 보고 빠지고 평소에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곁에 두어서 좋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 나서 계속 그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직간접적으로 보람 외에도 느낄 수 없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람도 없어집니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 생각 들기 전에 그냥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아니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은 이거에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어찌되었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뭐 연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 가져왔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라는 약간 보상 심리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 그럴지도 몰라. 한번 그냥 넘어가 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 10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내 주변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나는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해온 건 아닐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즉시 멈추기를 꼭 권장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즐겁고 정보성 가득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